지금부터 코코스 2DX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코코스 2DX의 기능을 알아보고 활용해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강의가 진행되며 설치 및 설정과 같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스 2DX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레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코스 2DX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레이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예제 클래스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스 2DX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스 분석 중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스 2D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코코스 2D 헤더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클래스는 레이어 중에서도 색 지정이 가능한 레이어 컬러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코스 2DX에서는 장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씬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씬들은 다양한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씬과 레이어는 둘 다 화면을 표시하고 관리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레이어의 경우 터치와 같은 입력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씬의 상위 개념으로 디렉터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디렉터는 이름 그대로 씬들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에서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싱글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디렉터의 가장 큰 역할은 각 씬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즉, 디렉터는 씬들을 관리하고 씬을 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필요하며 각 레이어들은 문자, 이미지, 버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략적인 구조를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등장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클래스를 생성하고 포인터를 리턴해주는 create 함수가 있고 씬을 생성하고 포인터를 리턴해주는 create 씬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it 함수도 보이는데 이 함수는 버추얼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클래스 간의 상속과 관련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수의 구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스2D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는 구문이 보입니다. 이 구문이 없다면 모든 코코스2D 함수들은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create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ex1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 init을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init은 초기화 함수입니다. 만약 초기화를 실패했다면 생성한 객체를 삭제해주고 성공했다면 오토 릴리즈에 등록을 해줍니다. 이처럼 코코스 2DX는 모든 객체들을 오토 릴리즈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 릴리즈란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한 안전한 메모리 관리 방식을 말하는데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본 강의의 취지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해주는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씬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코스 2DX는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씬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씬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레이어를 상속받았으니 씬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씬을 생성하고 리턴해주는 함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씬 객체를 만들고 매니징하는 형식으로 만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create 함수를 이용해서 씬을 생성하고 바로 밑에 레이어도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create 함수는 앞에서 작성한 그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레이어를 씬의 자식으로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씬을 디렉터에서 동작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앱 델리게이트 파일에 있습니다. run with scene이라는 함수는 씬을 동작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예제 클래스는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테스트를 하기 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레이블 예제로 돌아와서 초기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init 함수를 선언할 때
가상함수로 만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init 함수는 cocos2dx의 모든 클래스들이 초기화를 위해 사용하는 함수인데 cocos2dx는 각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함수 자체를 가상함수로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초기화 시에 부모의 초기화 구문도 호출을 해줘야 제대로 부모까지 초기화가 완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부모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색을 지정할 수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생성과 동시에 색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색은 바이트 형태로 RGBA를 이용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색은 흰색입니다. 부모의 초기화가 실패했다면 자연히 자식의 초기화도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은 창의 크기를 얻어오는 구문입니다. 디렉터에게서 얻어올 수 있는데 이처럼 디렉터는 프로그램 설정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필요할 때 접근해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블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문은 실제 레이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true 타입 폰트를 이용한 레이블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인자로는 폰트의 종류, 세 번째에는 폰트의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cocos2dx의 모든 클래스들은 cc노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클래스에는 모든 클래스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함수들은 이 기본 함수들에 포함되는 함수들입니다. 먼저 위치를 지정해주는 함수입니다.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000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검정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명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투명도는 255가 최고이기 때문에 100이면 조금 투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생성한 레이블 객체를 이 레이어의 자식으로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이어가 레이블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화면에 표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보셨던 내용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했지만 반투명 효과가 들어가서 약간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레이블의 사용보다는 cocos2dx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 것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오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제는 앞서 보신 레이블의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선언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지난 예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색상 지정이 가능한 레이어 컬러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씬을 생성하고 리턴해주는 create 씬 함수와 초기화를 수행하는 init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reate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전 함수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처음 보는 매크로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된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해준 후 오토릴리즈에 추가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매크로는 바로 앞 예제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그 create 함수의 매크로 함수 버전입니다. 워낙 빈번하게 생성되는 함수이다 보니 cocos2dx에서는 이렇듯 매크로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번 번거롭게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으니 자주 애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cocos2dx의 공식 예제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create 함수는 주석 처리를 하고 매크로 함수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제 클래스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p 파일에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니 저희가 지난번에 예제에서 선언했었던 namespace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define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namespace 구문 대신에 이와 같이 define 구문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cocos2dx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이전처럼 직접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씬 함수입니다. 씬을 생성하고 레이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생성할 레이어를 씬의 자식으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정의했던 create 씬 함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init 함수입니다. 초기화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부모를 초기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위치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윈도우의 사이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true, type 폰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긴 문장을 이용해서 생성해 보았습니다. 폰트를 지정하고 폰트의 크기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블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레이블의 색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색을 지정하는 순서와 종류,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첫 자리에만 색을 지정하였습니다. 컬러 3B 같은 경우 RGB 색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인자는 붉은색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클래스, 즉 레이어의 자식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전 예제와는 달리 투명도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문은 이전과 내용은 거의 같지만 레이블, true type 폰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인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자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금 장문의 내용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폰트의 종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폰트의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작성 방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뭔가 크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true type 폰트 클래스는 이렇듯 공간의 크기를 지정해주게 되면 지정된 공간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장문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는 조금 뒤에 예제를 실행했을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자로는 수평 기준 정렬 방법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직 기준의 정렬 방법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렬 방법은 네 번째 인자에서 만들어준 공간 안에 내용이 들어갈 때 어떻게 정렬이 될지를 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저희가 워드 프로세서 등을 작성할 때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은 상단, 중단, 하단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좌측,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수직은 위, 가운데, 아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둘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정한 공간에 정가운데 부분에 위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색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GB 중에서 G의 값을 넣어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한 객체를 자식으로 추가해줍니다. 세 번째 구문은 기본적인 생성의 크기를 달리 해보았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앞서 작성한 내용들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지정해주고 색상 값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의 값에다가 값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생성한 객체를 레이어의 자식으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실행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색으로 투명도 없이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공간 크기를 지정했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공간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바꿈도 되고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폰트의 크기를 크게 해보았던 예제입니다. 폰트의 크기가 커서 화면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제에서처럼
공간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은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레이블의 폰트를 다양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선언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컬러의 상속과 씬의 생성, 초기화, 레이블 클래스의 생성 매크로 함수까지 이전 예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씬 함수는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제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init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인 레이어 컬러를 초기화해주고 윈도우 사이즈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차후에 변화가 있을 때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을 생성하는 구문입니다. 내용을 입력해주고 폰트를 지정해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본 폰트가 아닌 제가 직접 추가한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폰트를 포함한 cocos2dx의 모든 리소스들은 프로젝트 폴더의 리소스 폴더에 넣어두시면 해당 리소스를 로드할 때 cocos2dx가 알아서 리소스 폴더를 검색하게 되고 이를 로드하게 됩니다. 현재 예제에서 사용된 폰트는 리소스 폴더 안에 폰트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폰트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5가지의 레이블 트루타입 폰트 객체를 생성하고 위치와 컬러를 지정해준 뒤 자식으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폰트를 바꾸어준 것 말고는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폰트가 적용된 레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블 트루타입 폰트 외의 방법으로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기화 함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cos2dx에서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레이블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블 트루타입 폰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블 bm 폰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이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m이란 비트맵의 약자로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폰트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예제에서 사용된 비트맵 폰트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폰트를 비트맵에 들어있는 이미지에 매칭시켜서 표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png 파일과 이미지에 들어있는 폰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fnt 파일이 필요합니다. 두 파일은 파일명이 같아야 하며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비트맵 폰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레이블은 레이블 트루타입 폰트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를 지정하거나 액션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레이블 아틀라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캐릭터 맵 레이블입니다. 캐릭터 맵도 비트맵 폰트처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캐릭터 맵 방식은 스코어 등을 표시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맵 폰트와는 달리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성 시에 들어가는 인자도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맵 폰트와는 달리 별도의 추가 파일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는 캐릭터 맵이 따로 정보가 필요 없는 정해진 규칙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용과 캐릭터 맵을 지정해준 다음 캐릭터의 크기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즉, 각 이미지들이 가로 12픽셀, 세로 32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캐릭터 맵을 제작할 때는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ASCII 코드 값이 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창에서 가장 위에 보이는 것이 레이블 트루타입 폰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레이블 비트맵 폰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레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아틀라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캐릭터 맵 형태의 레이블입니다. 기본적으로 폰트를 이용해서 바로 생성하게 되는 트루타입 폰트 레이블은 셋 중에서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두 가지 방식과는 다르게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또한 폰트가 지원만 한다면 크기가 변하더라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트맵 폰트와 캐릭터 맵 방식은 속도가 빠르고 이쁘기도 하지만 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조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확대와 축소를 코코스 2DX에서 지원하는 스케일 수정을 통해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보다 선명하고 예쁜 폰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크기에 맞춰 이미지를 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시고 계시다가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비트맵 폰트와 캐릭터 맵 레이블은 색상 변경과 같은 기능들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레이블들에 적용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색상 지정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임에도 색상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면 하나의 이미지로 다양한 연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이블들의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은 이전과 동일하므로 바로 초기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적용되는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레이어 컬러 객체를 만들고 이를 자식으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배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이블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레이블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레이블을 생성하는 클래스와 그 함수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레이블 ttf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였고 create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이라는 클래스와 create with ttf 즉 truetype 폰트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와 함수명에서도 할 수 있듯이 기존의 생성과 방식이 조금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는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코스 2DX 3 버전에서 추가된 이 함수와 기존의 create 함수들과의 차이점이라면 PC가 아닌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으로 작성 시에 별다른 설정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레이블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인자는 이전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이 들어가고 이어서 폰트와 폰트 크기를 인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set position 함수를 통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set color 함수를 통해서 색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et anchor poin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nchor point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 anchor point는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오브젝트는 이 anchor point를 가지게 됩니다.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기준점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확대나 축소, 회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이블은 이 앵커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번 예제에서는 대략적인 느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할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레이블은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레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tf config라는 설정을 기반으로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ttf config 객체를 먼저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폰트 파일 패스라는 멤버의 폰트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폰트 사이즈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리프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의 종류를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문자 테이블이 어떤 형태인지를 지정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커스텀 그리프스를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널 포인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만의 문자셋을 만들어서 지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istance fields enable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폰트에 필터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펄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인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아웃라인 사이즈는 말 그대로 문자의 테두리를 넣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용하지 않으므로 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TTF 콘피그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하나하나 변경해 가면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만든 TTF 콘피그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클래스에 create with TTF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첫 번째 인자로 방금 생성한 설정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성되는 객체는 위 옵션이 적용된 레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지정해주고 색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의 확인을 위해 값을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이 레이블은 아웃라인, 즉 테두리를 표시하는 레이블입니다. 따라서 enable out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아웃라인의 색상을,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테두리의 두께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용된 색상은 코코스 2D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색상들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색상들을 미리 정의해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우 효과입니다. 이 글로우 레이블을 생성할 때에도 앞서 생성한 레이블 콘피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번 만든 설정은 다양한 레이블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포인트가 위와는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우 효과는 enable gl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인자로는 사용할 색상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효과입니다. 이 또한 앵커 포인트가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enable shadow 함수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인자는 총 3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색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자가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줄 건지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블러 효과는 쉽게 말해서 먼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노말 레이블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레이블이며 앵커 포인트를 정가운데로 지정했었습니다. 레이블의 위치를 잘 보시면 창의 가운데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라인 효과를 주었던 레이블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아웃라인 레이블은 앵커 포인트를 x는 0,0, y를 0,5로 지정을 했었는데 덕분에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져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앵커 포인트의 x축은 좌측이 0,0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 레이블인 글로우 레이블은 앵커 포인트를 x축을 1로 지정했었기 때문에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앵커 포인트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지정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효과는 우리가 지정한 곱셈만큼 떨어진 부분에 적절히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블은 앵커 포인트를 지정할 때 Y축을 1로 지정했었습니다. 즉, 원래 생성되어야 할 위치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앵커 포인트의 Y축은 오브젝트의 하단이 0,0 그리고 상단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 대한 개발 환경,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 Node.js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LTS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여기 자료가 쭉 있겠고 인포에 대한 파일을 들어가면
강의에서 사용한 명령어, 그리고 웹사이트 참고할 거, 다운로드 받을 거죠. 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드를 다운받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두 개의 버튼이 나와요. 이제 한마디로 LTS는 안정화된 버전, 그리고 아마 우측에는 최신으로 개발된 버전. 근데 아무래도 LTS라고 되어 있는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밑에 npm과 yan이라는 것이 있는데 npm이 같이 패키지로 설치가 됩니다. 노드와 동시에. 이것은 따로 설치해줘야 되고 주로 개발할 부분은 현재 이것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같이 개발을 할 거고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de.js에 대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가 완료됐다라는 기준에 내 컴퓨터에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npm도 같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버전인지 보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저는 프로젝트 폴더를 React라고 해서 폴더명을 정했고 여러분이 진행할 폴더명을 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터미널 접속을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폴더의 빈 곳에 Shift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서 명령창 열기 하면 이 경로로 cmd 터미널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저는 관리자로 열었습니다. 관리자로 여는 방법은 현재 폴더 파일에서 명령 프롬프트 열기에 보면 그냥 열기는 Shift에서 그 폴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열기를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열립니다. 설명드린 대로 사용할 명령어나 이런 건 아까 인풋 텍스트 파일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붙여넣기 나오니까 붙여넣어서 명령어로 넣어보시기를 바라겠고 노드라고 해서 마이너스하고 V라고 하면 현재 이 컴퓨터에 설치된 노드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이 나옵니다. 실제 개발하는 버전일 뿐이기 때문에 노드에 대한 버전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npm이 같이 설치가 된다고 설명해 드렸죠. 마찬가지로 npm에서 버전하면 시간이 지체된 상태에서 노드가 설치되고 나서 같이 패키지로 된 거 npm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일단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노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 자료에서 명령어만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으로 타이핑을 안 치고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npm이 패키지로 설치된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해주고 글로벌화하게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yan을 설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먼저 확인을 하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현재 yan의 최신 버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3개를 순식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액트를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는데 다행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세팅을 해줬어야 됐었어요. 내 PC를 서버에 맞춰서 개발하고 진행을 하려면 그런데 세팅 값들이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함에 있어서 모든 값이 다 있어요. 모든 값이 다 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하나하나 세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로 뭉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개발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걸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건 페이스북에서 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페이스북 팀에서 이 내용을 잘 할 수 있게 개발을 한 거죠. 이것 또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까 cmd 명령에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 명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에 이상이 있을 거예요. -G 글로벌화해서 글로벌화라는 거는 내 PC에 사용자가 여럿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정의를 해주면 체크하고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버전이 나올 겁니다. 최신으로 설치한 것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 모든 세팅이 1차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정으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많은 모듈들, 많은 패키지들을 설치해야 돼요. 그걸 자동화해주는 것이 우리가 설치한 앱이 통합으로 되겠죠. 명령어를 하려면 이 앱이 다 관리를 하고 세팅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명령어를 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새롭게 이제 리액트 앱을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명령어는 한 칸 띄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프로젝트 이름인데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갑니다. 폴더가 만들어지고 폴더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설치가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위치는 현재 프로젝트가 정의될 곳이 있는 이 폴더를 정의했고 이 폴더에 이 사항이 만들어지고 쭉 세팅이 될 것입니다. 엔터를 하면 좀 많은 시간이 걸려요.
현재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모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긴 것이 4단계와 3단계 이 사이 파일을 1497개를 다운로드 받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보면 24,280개라고 나옵니다. 일단 완료가 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안내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설치한 얀이 스타트돼서 서버 빌드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이 단계를 거쳐서 밑으로 좀 내려보죠. 내려보면 CD, 이 위치로 가라는 얘기예요. 현재 렉트에서 CD, 이 안에 폴더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아까는 없던 rg_앱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졌고 많은 내용이 설치된 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노드 모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듈들에서 서버를 만들어주고 포트값 세팅해주고 로컬 주소로 포워딩을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아까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폴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설명한 대로 CD 해가지고 정의를 한 다음에 찾아가야죠. 현재 위치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rg_앱 여기는 즉 여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서버를 스타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타트할 명령어도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만일에 처음부터 저랑 강의를 듣지 않은 경우에는 얀을 나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얀이 아닌 npm으로 나올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얀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F에서 빨랐고요. PC에서도 빠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수월하니까. 그것도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정의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스타트를 하면 서버가 시작이 돼요. 서버라는 것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가 서버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 말에 의하면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한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 안 된다는 건가?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더 개발하라는 소리고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현재 나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맥 같은 경우나 윈도우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브라우저가 떴어야 돼요. 근데 서버는 현재 실행이 되어 있는데 브라우저가 안 떠요. 어떤 브라우저를 열어봐도 브라우저가 안 떠요. 그럼 윈도우 설정이라든가 환경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소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웹사이트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 호스트와 아까 부분을 정리해 드린다면 이 서버 상에서도 도메인 포워딩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실제 서버로 세팅돼서 열어줄 수 있는 주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해도 열리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건 주소죠. 그런데 아까 IP 주소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현재 이건 어디에 포워딩이 되었냐면 내 PC에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퍼블릭 폴더에 웹 호스팅 또는 서버 세팅을 할 때도 퍼블릭 폴더를 세팅하죠. 그래서 인덱스가 먼저 읽히고 파비콘은 위에 아이콘, 제이슨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원래 상태예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도 열린다. 도메인이 포워딩이 됐다. 현재 로컬 호스트고. 예를 들어서 rzo.co.kr도 하나의 IP가 있겠죠. 서버가. 서버의 IP에 도메인이 포워딩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차는 무엇이냐?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8888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웹 서비스는 무조건 80이지만 내 PC에서 서버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는 포트 번호는 몇 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비콘, 여기에 파비콘 모양이 나와 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버를 생성했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줬고 이제 하나하나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건데 중간에 서버를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엔터하면 서버는 끝 난 겁니다. 서버가 끝난 것을 확인하려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 사항이 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버 자체가 꺼졌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톰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페이스북에서 권고하고 지향하는 에디터이고 왜 써야 하는지를 활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에 info라는 파일에 에디터 설치하는 URL이 있으니까 가장 최신을 설치하시면 되시고 설치가 완료됐다라는 전제하에 저도 아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으로 초기 화면을 보이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일단 이 부분은 해제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좌측을 보면 이 경로가 나와 있죠. 퍼블릭과 LSRC. 물론 이 부분은 좁아서 좁혀놓았는데 이렇게 한눈에 관리하고 한 번에 클릭으로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건 아톰뿐만이 아니라 여러 에디터, 아이디어,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현재 이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와서 이 사항을 마치 폴더의 탐색기를 보듯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방법은 우측에 오픈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을 열어서 지금 저는 이 폴더의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폴더를 선택하면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cmd,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내용 자체도 아톰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인스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만약에 이 자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원래 여기서는 인스톨 패키지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만약에 없다. 웰컴 가이드라든가 이런 자체가 없다라고 예를 들죠. 아예 파일도 안 열리고 탭만 다 없애줬다라고 했을 때는 단축키로 컨트롤 쉼표입니다. 그러면 인스톨 세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원래 자체 세팅은 여기에서 세팅즈, 컨트롤 콤마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들어가시면 되겠고 현재 인스톨할 내용은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에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패키지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현재 당장 필요한 내용은 이 내용을 인스톨 해주는 거예요. 인스톨을 완료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과 동일한 환경으로 저도 설치 제거했다 다시 재설치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즉 세팅이 됐다는 것이고 불필요하면 언인스톨 제거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하단에 보면 플러스와 곱하기 버튼이 있죠.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cmd 터미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cmd에서 확인했던 터미널과 똑같죠. 리액트라는 강의 폴더에 RGO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아까 생성했었죠. 현재 이곳이 있는 위치니까 이 위치에서 cmd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 하나로 여러 가지 창을 띄우거나 할 필요 없이 이걸로 개발을 다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중에 잠시 내려놓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종료할 때는 이 버튼 누르면 종료합니다. 필요할 때는 앞으로 cmd를 따로 하지 않고 이 부분으로 해서 쉘 명령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아까 cmd에서처럼 서버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 스타트 해가지고 하면 지금 구동 중이고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cmd에서 봤던 쉘 명령에서 봤던 사항이 그대로 나오고 우리는 자동으로 뜨면 그대로 해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이걸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롤레이트 서버는 일단 작업을 할 때 컨트롤 S 저장을 누르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과 달라진 것은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바꿔봤죠. 이건 일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src에 있는 app.js 파일에 들어가면 인덱스에 들어갈 실질적인 클래스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내용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클래스에서 클래스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를 확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이 내용은 링크의 내용을 수정했다 뭐라는 그런 자체가 있겠지만 클래스 안에 이런 사항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임시 사이즈와 컨텐츠 레이어 아웃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항을 연동받는 것이 바로 루트라는 겁니다. 인덱스 HTML 여기에 보면 이 사항이 불려와지고 루트 아래에 여러 개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 파일들 말고 문서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크롬에서 속성을 본다면 단축키로 F12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속성 창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트로 결정이 되고 최상위 div가 되고 그 아래 앱이 있고 또 앱 아래 내용을 해보면 점층적으로 해당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노스크립이었을 때 출력되는 문구라서 다시 뭐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죠. 왜냐하면 현재 이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나오겠구나 말씀하시겠지만 이 스크립트가 적용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모두 에러 처리가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만약에 이 루트가 호출되지 않는다거나 div가 없다거나 그랬을 때는 에러입니다. 컨트롤 S 저장되면 자동 컴파일 되고 여기 완료가 됐다라고 내용이 나온다면 해당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이렇게 에러 처리가 되는 거죠. 보면 에러가 만들어진 파일들과 원인들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일일이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인덱스 HTML 파일에 단순히 루트 하나 불러오는 걸 가지고 이것은 수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div 레이아웃 안에 CSS 이런 것들이 결정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불러와야 되는지 이것이 단순하게 HTML이나 표준화 페이지 만들듯이
CSS로만 코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트를 찾아가지고 루트 안에 클래스 네임들이 쭉 있어요. CSS를 수정한다 이건 일도 아니고 제가 점층적으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 처음에 너무 쉽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div, 앱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클래스 네임 보시면 여기도 루트 아래에 최상위가 클래스 네임이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반영된 CSS 스타일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랑 공부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헤더라는 태그죠. 헤더라는 태그에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미지라든가 일반 피텍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앱을 제작하기 위한 웹 앱을 제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리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릴 것은 바로 HTML 문서가 기본이죠. 앱을 가지고 오고 클래스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div를 세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앱 문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 같은 경우에 HTML 오음소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그냥 HTML로만 해도 되고 이 언어는 무슨 언어가 위주로 되어 있다. 한글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KO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다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한글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메타의 캐릭터 셋. 현재 이 문서는 UTF-8로 개발된 문서들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측 하단에 문서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대개가 EUCKR UTF-8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좀 너무 심하지만 거의 UTF-8로 언어셋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뷰포트는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웹 표준의 반응형 앱도 그렇고 뷰포트를 몇 픽셀을 최적화할 것인가, 몇 픽셀에서 어떻게 렌더링을 시킬 건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되게 대표적인 것이 확대 축소가 어떻게 되게 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확대 축소 없이 원본 사이즈를 보이거나 그런 사항들이 이제 되겠고 파비콘에 대한 경로,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퍼블릭. 이것 같은 경우에도 JSON 파일, 이것이 결정을 합니다. 파비콘의 이미지는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일련의 파일들을 가져오는 거고 타이틀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RGO라고 타이틀을 정의를 했고 여러분도 원하시는 내용으로 정의를 해 가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파비콘에 대한 이 아이콘도 변경을 원하시면 여기서 변경하실 것이 아니라 퍼블릭에 있는 이 내용을 변경해서 이름만 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노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또는 이 브라우저에서 해당 자바스크립트가 막혀 있다거나 그럴 때 그건 현재 에러는 아니니까 이런 문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앱은 div로 시작해서 div로 끝납니다. 이 안에 id의 루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려와서 src에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앱.js를 보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불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임포트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포트를 해서 이것들은 알겠죠? 여기 있는 로고에 대한 이 부분하고 앱 CSS에 대한 이 부분하고 불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것의 컴포넌트라고 해서 from rec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액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을 활용을 하려면 불러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클래스로 앱이라는 이 내용의 컴포넌트를 만들게 돼서 이렇게 내용이 쭉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함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세팅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에 대한 컴포넌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루트 아래에 앱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클래스 이름이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클래스라는 것은 이 부분, 루트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이 해당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브라우저에서 봤던 클래스 이름, 이것을 직접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클래스 전체를 가져다 쓰는 거고 그 안에 이 내용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루트 아래에 클래스명이 RGO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앱이었다가 RGO라는 클래스를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클래스명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클래스 네임을 변경한 겁니다. 이 사항은 아톰으로 다시 가서 현재 클래스 이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호출하는 부분도 변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러니까 HTML의 루트 아래에 들어가는 이 앱에 대한 부분도 변하지 않았는데 클래스 네임을 RGO로 변경했더니 저장해서 석세스 완료됐고 보면 클래스 이름 다시 RGO로 변경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게 리액트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사용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HTML 문서에서 즉시 가져오진 않죠. HTML 문서에서는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실제 모듈러, 앱 페이지 이런 사항들 컴포넌트 중에서 컴포넌트에 해당이 되고 함수 컴포넌트가 아닌 클래스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 index.js 파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임포트를 해오죠. 리액트를 해오고 돔으로 해서 리액트 돔으로 해주고 인덱스 CSS를 연동해요. 그 부분은 인덱스 CSS가 여기에 있죠. 마우스 표시되어 있는 이거를 임포트 해오고 바로 앱을 임포트합니다. 그럼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아까 만들어져 있는 이 컴포넌트를 불러와 줄 때 다이렉트로 HTML을 불러와 주는 것이 아니라 JS 파일에서 내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모든 코딩을 완료합니다. 그럼 실제 아까 HTML 문서에서 불러와 준 것을 보니까 루트였어요. 앱이 아니라 id 값이 루트인데 이거는 index.js의 루트, 엘리먼트, get 엘리먼트, by id 연결해서 이것이랑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document에 이 부분에 루트를 정의한다 이렇게 대략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PHP나 HTML 일반 웹문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id가 루트라는 것을 HTML 문서 여기에 가져와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을 호출하는 거죠. 문서에서.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사용해 줘야 돼요. 이거 입장에서는 렌더링을 해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get element id가 루트라는 거죠. 이것을 찾아와서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리액트 돔이 더큐멘터에 렌더링을 해줄 것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작업했던 앱 JS죠. 근데 여기서는 앱 JS인데 JS는 생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앱은 그 아이디 아까 있는 것 중에서 루트를 돔에다가 렌더링 해준다, 출력해준다 그런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좀 하자면 압축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컴프레서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 있고요. About Compressor를 클릭하시게 되면 컴프레서의 버전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Preference, 속성 부분이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메일 어드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파일, 배치, 이런 작업하는 것들, 오픈, 에디트, 드랍, 타겟, 뷰, 윈도우.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조금 좁은 관계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컴프레서. 이 컴프레서는 영상 쪽,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이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으면 변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디스크 장치에 저장하는 용도 혹은 웹 같은 데 올리는 용도. 우리 요즘 보면은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유튜브, 네이버,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죠. 이런 웹에다가 올리는 그런 전문적인 품질의 미디어 포맷을 변환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컴프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환하는 과정, 어떤 파일 포맷을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그런 것들을 트랜스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를 혼자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애플에서 만든 이 맥에는 같이 작업을 하는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컴프레서뿐만이 아니라 파이널 컷이라든가 모션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비디오 파일이라든가 오디오 파일 이런 묶여져 있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코드 변환 같은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애플 부분에 특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애플 장치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조금 덜 흔하게 가지고 있는 애플 TV라든가 아니면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들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아이튠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들 사용하죠.
그런 데에서 애플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웹 같은 것을 사용해서 유튜브라던가 스트리밍 서비스, 팟캐스트 이런 것들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바로 앞에 템플릿이 나와 있는데 오디오 팟캐스트라던가 뭐 블루레이 디스크라던가 뭐 DVD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스 미디어로 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블루레이, DVD, 또 흔히 아는 애플 TV, 뭐 유튜브 뭐 이런 형식으로 배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H264라던가 MP3라던가 이런 것들은 애플 TV,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튠즈 이런 데서 우리가 컴프레서를 통해서 변경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MP3라던가 MP4, 퀵타임 플레이어 있죠? 퀵타임 무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AC3L이라던가 AIFF라던가 H264라던가 MPEG 1, 2 이런 것들, DVD 비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뭐 CD-ROM을 통해서 그리고 블루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소스 미디어 같은 것들 아니면 파이널 커터를 통해서 작업한 어떤 프로젝트 파일들을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소스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치, 이 배치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일괄 처리, 한 번에 작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일괄 처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어떤 소스 미디어 파일에서 여러 개의 출력 파일 같은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트랜스코딩 작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미디어 파일 같은 것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 드롭릿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떤 독립 실행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드롭릿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끌어넣기만 하고 또 코드 변환 세션 같은 것들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튜브 같은 것 여기다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리에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세팅 HD 720 비디오 쉐어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Choose라고 하는 선택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소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스를 불러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해봤는데 일단 여기 위쪽에 보시면 add 파일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요. 이 파일을 제가 지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파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파일 하나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불러와 보죠.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4분짜리 동영상 파일이죠. 아래쪽에 오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슈거랜드 파일, MOV 파일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고요. 자, 이것도 HD 720 비디오 쉐어링 파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 자, 여기서도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래그 세팅 and destination here. 세팅이나 데스티네이션을 여기로 드래그해 봐라. 뭐 이런 뜻이죠. 위쪽에서 자, 요런 세팅된 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거랜드 요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요거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체인지 세팅 눌러서 애플 저는 오디오 포맷이라고 하는 보면은 애플 디바이스라고 해서 애플 디바이스 HD 있죠. 10Mbps, 5Mbps 프리셋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오디오 포맷 같은 데 보면은 AAC, AAC3, AIFF 뭐 우리가 흔히 아는 MP3 그 다음에 WAV, 웨이브 파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버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H264라던가 에펙2 그리고 HTTP 라이브, 모션 그래픽, MPEG 파일 여기 있죠? MPEG 1, 2 이런 거. 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자, HTTP 라이브 같은 데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가져온 게 동영상인데 이것을 MP3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3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만 있고 동영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포맷 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MP3를 선택을 하고 Add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MP3로 바뀌었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고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 Submit이라고 하는 허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퍼블리쉬를 하고 이름을 일단 그대로 가고 서밋을 해서 그러면 아래쪽에 히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작업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요거를 눌러서 아래쪽에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요런 거를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지금처럼 자, 아이튠즈를 열으셔서 플레이를 해서 들으실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튠즈는 지금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컴프레서를 통해서 동영상 파일을 mp3 사운드 파일로 바꾸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메뉴들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업 우리가 했었던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배치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창, 뭐 배치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 같은 부분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프리뷰 윈도우 미리 보기 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세팅 부분이 있고요. 세팅과 오른쪽에 보시면 데스티네이션스 클릭하면 창이 바뀌죠. 세팅,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세팅 창과 데스티네이션 창이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 인스펙터를 보시면 파이널 컷이나 모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스펙터 창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아까 전에 봤었던 히스토리 창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배치, 프리뷰, 세팅 앤 데스티네이션, 인스펙터,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지고요.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소스 미디어 파일 우리가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오고 그리고 변환을 설정한 것들 추가하고 저장 대상 폴더 같은 것들 추가하고 그래서 작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팅, 데스티네이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설정과 출력 대상 폴더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설정, 세팅 같은 부분은 뭐 일반적인 미디어 형식 보시게 되면 세팅에 애플 같은 거 들어가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포맷, 디스크 버닝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전과 본 것 같은 좀 구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애플 장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동영상 사용되는 한 10몇 개, 20몇 개 여러 가지 세팅 사항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3개, 6개, 9개, 12개 뭐 이렇게 해서 한 20, 30개 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상 폴더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떤 대상 폴더 데스티네이션 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위치, 데스크탑이라던가 아니면은 유저 모비스 폴더라던가 사용자 동영상 폴더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죠. 어떤 변환 설정의 결과 그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시면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한 것들 배치 어떤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전체 로그라던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트랜스 코딩하고 있는 일괄 처리되는 진행 사항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인스펙터라고 해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약 테이블 같은 거 관리자 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슈거랜드라고 하는 밴드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요. 비디오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죠. 로케이션, 위치라던가 타입, 뭐 퀵타임이고요. 스타트는 0초, 0시간 0분 0초에서 시작해서 지속시간이 4분 07초 35분까지입니다. 비디오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오디오는 이렇게 AAC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 48.0kHz로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정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배치, 프리뷰, 세팅, 앤 데스티네이션, 인스펙터 5개 정도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윈도우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럼 어떤 특정 창을 숨기고 싶다. 아니면 특정 창을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뭐 이런 프리뷰 같은 것들 꺼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쵸? 아니면 뭐 이런 인스펙터 같은 것들 꺼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창들을 꺼낼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Show Inspector라는 게 있죠. 자, 인스펙터를 보고 싶으면 Show Inspector를 누르시면 인스펙터 창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끌 때는 여기 있는 X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프리뷰, Show, 프리뷰 있죠? 클릭하시면 프리뷰 창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윈도우를 보려면 이 윈도우 메뉴에서 해당 윈도우 이름, 뭐 배치면은 배치, 뭐 히스토리면 히스토리, 세팅이면 세팅, 원하시는 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우시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요. 작업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뭐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다가 이제 이 컴프레서를 보려 클릭하잖아요. 이 창만 앞으로 오고 나머지 다 뒤에 있습니다. 얘 클릭하면 얘가 뒤에 오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앞으로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서가 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5개 정도로 배치, 프리뷰 이렇게 얘도 앞으로 가져오고 얘도 앞으로 가져오고 얘도 앞으로 가져오고 인스펙터 가져오려는데 안 보이고 히스토리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창이 5개 정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컴프레서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윈도우들을 이 폴더 같은 거 안 보이고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윈도우 쪽으로 가시게 되면 Bring All to Fro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Bring all 모든 거를 to front 앞으로 가져온다라는 뜻이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컴프레서에 해당하는 모든 이 창들이 다 앞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아니면 파인더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 작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덕에 가셔서 덕에서 컴프레서를 클릭하시면 이 컴프레서 창들이 다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의 방법 정도가 있는 거죠. 윈도우에서 Bring to Front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덕 부분에서 컴프레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다음. 자, 우리가 이 화면을 지금 같은 경우 좀 죄송스럽지만 화면이 좀 작아서 겹쳐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얘하고 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죠. 그래서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화면의 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윈도우에 가셔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024에서 768 정도 돼서 이 배치에 1024, 768 정도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주제도 모르고 큰 걸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넓어지게 되는데 넓어져서 좋기는 하지만 오른쪽이 보이지가 않죠. 오른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든 거죠. 프리뷰는 또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프리뷰를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고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4-768로 세팅을 해놓고요. 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인스펙터도 좀 이렇게 바꾸고 자 줄여지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하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 히스토리를 이렇게 빼고 인스펙터를 이렇게 옮기고 히스토리를 이렇게 놓겠다. 뭐 작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레이아웃을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윈도우에 가시면 Save Layou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Different window layout can be saved 쭉쭉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히스토리가 가운데 있으니까 뭐 센터 히스토리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세이브를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 레이아웃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 히스토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원래는 좀 전에 봤었던 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다시 레이아웃을 바꾸면은 우리가 저장했었던 가운데 히스토리가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1024-768로 하면은 자 레이아웃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스탠다드 오리지널 자 요거는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또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껏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레이아웃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Save Layout 아래쪽에 Manage Layou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Manage Layout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레이아웃 창이 열리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레이아웃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이나
뭐 선택을 해서 빼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죠.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레이아웃이 추가가 되고, 자, 이름을 변경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템플릿들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고요. 추가한 거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름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빼기를 눌러서 삭제하고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던을 누르게 되면은 혹은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캔슬을 눌러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윈도우에 있는 이 레이아웃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이아웃 창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보시면은 미니마이즈하고 줌이 있죠? 이 미니마이즈는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치를 선택하고 윈도우에서 줌을 누르면 마침 데스티네이션이 선택되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커집니다. 그쵸? 다시 줌을 눌러주면 작아지고, 배치를 선택하고 줌을 누르면 얘가 커지죠. 다시 줌을 누르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윈도우를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줌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자, 이 부분 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새로 좀 가지고 왔고요. 다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컷, 카피, 소스, 뭐 타겟, 데스티네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는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에 보시면 add 파일이나 add surround sound 이런 것들이 있죠. 동일하고요. 그리고 new target, 타겟을 만드는 거죠. 타겟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타겟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체인지 세팅 같은 메뉴를 통해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워주고요. 다시 우측 버튼. 자, new target with setting, 애플 커스텀 있습니다. 커스텀은 아직 없고요. 애플 all, 애플 디바이스 가시면 HD, SD2고요. 포맷, 오디오 부분이죠. AAC, AC3, 디스크 버닝, HTTP 라이브 스트리밍, 모션 그래픽, 엠팩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이 타겟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all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거나 해당하는 것에서 all을 누르면 그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all을 눌렀더니 자, HD4 애플, HD4 애플, SD4 애플, AAC, AC3 해서 모든 세팅 타겟들이 다 가지고 와졌어요. 자, 보시면 원잡 39개의 타겟이죠. 39개의 타겟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죠? 이 소스를 얘네들로 변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서 소스 부분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강의 자료에서 아까처럼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오픈을 누르게 되는 거죠. 오픈을 눌렀습니다. 자, 가지고 와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리뷰 부분에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 여기 보시면 프리뷰가 HD4 애플 디바이스 이렇게 첫 번째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많아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그곳에 해당하는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mp3를 선택하면 mp3에 해당하는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것을 내보내기를 하는데 내보내기를 다른 데다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쵸? 이런 내보내기 위치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서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보시면은 스토리지, 데스크탑, 소스, 유저, 무비스 폴더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other, 다른 것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ther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강의 자료 부분에 new folder 할까요? 자, 여기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동영상에다가 new 폴더를 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지정하게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컴프레서, 리솔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고요. create 버튼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컴프레서 리솔트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자, 이렇게 컴프레서 리솔트를 만들고 오픈을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위치가 컴프레서 리솔트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서밋을 누르게 되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자,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은 빼기 버튼을 눌러서 빼주시면 되죠. 쭉 빼고 mp3하고 웨이브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버튼을 쭉 누르게 되면 다 빠지고 mp3하고 웨이브 파일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선택해서 미리 보기 버튼 눌러서 자, 소리 같은 것들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나의 요 작업이 있고 두 개의 타겟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스 세팅할 것, 그다음 mp3, 웨이브 세팅됐고, 위치 됐고, 이름 됐고. 그래서 서밋을 누르게 되면 일단은 언타이틀로 하겠습니다. 서밋을 누릅니다. 여기 히스토리 부분에 언타이틀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to 타겟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자, 이 720 비디오 MOV 파일을 이렇게 두 개로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게 되면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대로 슈거랜드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는 mp3, 하나는 웨이브.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 mp3로 했고 하나는 웨이브로 했죠. 이 두 개의 출력물을 원했으니까 여기서도 두 개의 출력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중, 멀티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꼭 하나, 1대1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30개, 40개 작업들을 배치를 통해서 걸어놓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뭐 잠깐 쉬는 동안에 내가 작업을 쭉 해서 원하는 출력물들을 쭉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컴프레서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